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체계도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3억 원 이상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9억 원은 이 세금과 대출 규제의 기준점이 되는 액수인 만큼 이 향후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 잠시 뒤에 저희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보시다 궁금하시거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자, 그럼 오늘도 황부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요즘 다시 핫해지고 있는 인천시 부평의 지역과 그리고 이 고향의 상가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인천 부평에 대해서 좀 투자로 지목을 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두 곳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지역 한번 만나볼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45제곱미터, 시세는요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부평동으로 가볼게요. 자, 소개해 주실 지역이 분명히 핫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핫한지 일단 입지 분석부터, 개요 분석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천시 부평동의 이 투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천 지하철 부평시장 역세권입니다. 이 부평시장역 주변에 있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면적은 투룸이기 때문에 전용 약 45제곱미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 인구는 약 51만 1,600명 정도가 이 부평구 자체에 인구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대수는 21만 1,800세대인데 1인 가구가 약 7만 가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1인 가구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때 예전에는 원룸이라든지 1.5룸에 대해서 많이들 이 임차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현재는 이 투룸으로 1인 가구가 좀 많이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평 시장역 주변으로는 사무직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층 건물이라든지 이 사무직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부평 지하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 유동 인구라든지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 자체에는 남동구를 비롯해서 이 부평구 역시 공급률이 굉장히 저하가 된 시점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공급률 저하가 있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 좀 강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 또한 이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부천이라든지 이 서울 쪽으로 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요. 7호선이라든지 1호선을 이용을 해서 뭐 강남이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지벨리 등 많은 곳들 이 주요 업무 단지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 역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학군이라든지 문화거리, 테마거리, 생활인프라까지 강점인 지역입니다. 거의 뭐 완성형에 가까운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이 GTX B노선을 비롯해서 주변의 재정비 및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네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의 수요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역세권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의 자세한 위치와 입지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부평시장 역세권의 입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현재 이 부평시장역을 비롯해서 북쪽으로는 이 7호선인 부평구청역이 있고요. 이 남쪽으로는 1호선인 이 부평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을 이용을 해서는 뭐 강남 쪽으로 가시기가 편리하고요. 1호선을 이용을 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벨리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용산역, 뭐 영등포역, 서울역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고요. 이 부평역에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GTX B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평시장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지하 상가가 내부에 있는데요. 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 할 만큼 굉장히 넓은 지하 상가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 생활 인프라로서 이 톡톡히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부평시장이라든지 내지는 뭐 청과시장 그리고 이 구청이라든지 뭐 교육지원청 거기다 이 학군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질의 주택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 부평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웅진 플레이 도시라든지 월드체육관 그리고 신트리공원, 축구장이 있는 이런 공원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잠시 후에 호재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근린시설이라든지 녹지공원 자체가 좀 협소합니다. 하지만 이 부평에 미군기지 반환을 현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투자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셨을 때 이 지역을 부평으로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잠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평하면 사실 수도권에서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살기 좋게 좀 갖춰져 있는 게 이미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고 GTX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호재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이 GTX B 노선뿐만 아니라 A 노선, C 노선 뭐 많은 이 GTX 노선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당연히 통과를 해서 2027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2022년도에는 착공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주목을 하고 계신 이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송도에서 인천 그리고 부평 그리고 마석까지 진행이 되는 이 GTX인데 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났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남부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이 GTX B 노선을 통해서 바로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 잠실까지 갈 수 있는 노선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천 자체에서 뭐 송도라든지 내지는 뭐 부평에서 이 서울 잠실까지 약 4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GTX 노선 자체로 이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께서는 수혜를 톡톡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GTX 노선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은 올해 결정되는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 B 노선 자체와 이 남부광역 급행철도가 연결이 되도록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제가 입지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부평이라는 지역 자체는 녹지공원이라든지 이 근린시설이 좀 협소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평 미군기지가 반환이 확정이 되고 현재는 1단계 반환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지어지는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개발 호재입니다. 이곳에 현재 부평구는 인천시와 이 캠프마켓을 활용 방안을 위해서 현재 이 TF를 구성을 했고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앞으로 논의를 하고 이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과 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것들로 발전을 해 나갈 건지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주목이 되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평 장고개도로 개통이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 부평 시장역 주변에는 교통이 굉장히 좀 체증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주안 장로교회 이 도입 쪽에서 이 산곡동까지 연결이 되는 2024년도에 개통이 된다라는 개발 호재인데요. 현재 미군 기지를 제외한 620m 구간을 개통한다라는 것이고 뭐 109 개통 이후 2022년 만에 첫 개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 350억 원으로 투입이 돼서 앞으로 이 개발 호재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교통 체증 당연히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수혜는 인천 이 부평시장 라인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굴포천 복원 사업입니다. 정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이 굴포천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굴포천 라인이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밑에는 현재 이 굴포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겠죠.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2022년에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인 부평시장역부터 이 부평역까지 당연히 주변에 이 청계천 같은 굴포천을 만들어짐에 따라서 근린공원 추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고요. 수혜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도 현재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문화, 경제 활성화 등 원도심 재생의 촉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설계 용역 공정률은 현재 85%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조만간 이 설계 도면 자체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보건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 이해 분석도 완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굴포천 라인 주변에는 가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이라든지 많은 곳들은 거의 중점을 두는 것들이 노후가 된 도로를 다시 쾌적하게 만들거나 노후가 된 시설들을 다시 쾌적하게 만드는 변모를 시키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면 부평이라든지 뭐 몇몇 도시 되는 곳들은 일자리 창출을 좀 선호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현재 이 혁신센터를 조성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상권화가 자체가 활성화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주변 자체로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나고 그만큼 공급 자체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지 자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만큼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부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룸이라든지 원룸 내지는 1.5룸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 IC죠. 이 부평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인천 IC가 있는데요. 이 인천 IC를 통해서 뭐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빠지거나 내지는 신월동이라든지 영등포, 뭐 서울역 자체로 좀 빠지실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지하화가 되게 되면 앞으로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개발 호재인데요. 이곳의 도로 개량 공사, 지하도로 사업 공사비가 예전에는 전체가 4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국토부가 현재 이 협업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7,5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비를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 5월 인천대로 진출임로는 현재 9곳이 개통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인천 도로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차 내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6월부터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착수가 현재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도로가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이 설계 자체가 올해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요. 2023년에 준공을 해서 2025년도에 개통이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통행 속도 자체가 평균 44km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90km까지 증가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통행 시간이라든지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용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현재는 8차선 도로인데요. 지하의 6차로와 지상의 6차로로 총 12차로가 증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많은 호재를 종합을 해보셔서 현재 이 부평 지역 자체로 이 투자 지역을 좀 선정을 선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종합을 좀 해보셔서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GTX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호재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좀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률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인구 유입 자체가 부평은 뭐 한 5년 전 정도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유입 인구는 좀 줄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있는데요.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에 대해서 나는 다 대비를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조정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투기과열 지구 자체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종부세라든지 보유세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부평이란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도 개발 호재들이 많고 주변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주택 자체의 매매 가격이라든지 분양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잘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과 지하철, 학군, 생활인프라 이 양질의 주택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려면 무조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장 활동을 충분히 하셔서 이 투자에 도움이 되셔서 꼭 투자에 성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특성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지도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부평 시장 역세권 라인의 투룸에 대해서 현재 시세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시세는 약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약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약 1,000에 월 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약 1억 2,600에서 1억 3,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약 4,400에서 4,7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시세까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두 번째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 약 74제곱미터고요.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수도권 지역이죠. 고양시에 위치한 상가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자, 고양시도 요즘 좀 핫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상가를 추천해 주시는지 개요도 만나볼게요. 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이 화정지구 내의 상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이고요. 유형은 상가, 면적은 전용 약 74제곱미터입니다. 1층이 아닌 고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시세는 약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를 투자하실 때 이 화정지구에 대한 추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로 배우 수요입니다. 화정지구 내의 인구는 약 7만 6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밀집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78개 인근 아파트 단지와 2만여 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에 그리고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지하철 3호선인 화정역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다 많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이 정부지방청사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일반 상업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유동인구입니다. 주변에 대형 쇼핑몰 센터라든지 대형 마트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역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개발 호재, GTX A 노선을 비롯해서 소사 대곡선, 부천에서 이 대곡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 고양선,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그리고 EMU 250 서해안 고속열차, 대곡 복합 환승센터까지 굉장히 많은 교통 개발 호재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는 아무래도 좀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일산도 가깝고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위치 분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이 고양시 화정지구에 입지가 굉장히 탄탄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노후가 된 것도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심 상업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화정역에서 이 네모칸이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이 중심 상업 지역이라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1층에 상가가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생활 인프라를 이용을 하시려면 이 중심 상업 지역 내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배우 수요를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화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6,070세대, 6,608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총 24,960세대라고 합니다. 인구만 따졌을 때 이 세대 수에 3인 정도만 곱한다고 해도 7만여 명이 상주를 해 있기 때문에 이 상가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주변 자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3호선 화정역이라든지 대곡역, 그리고 고양시청이라든지 구청,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인 이 화정중앙공원과 화정역 문화광장까지 이 근린생활시설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 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학생 자체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상업 지역 내에 상가가 사실 오래된 상가들도 많겠지만 신축으로 되어진 상가들이 있다고 하면 투자하시는데 꼭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입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고정 수요로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요, 신축이라고도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미래 가치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호재들을 주변에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이 화정지구 자체에 바로 옆에는 이 대곡지구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정거장 차이기도 하지만 화정지구 내에서도 충분히 이 대곡지구 자체로 충분히 이 오가고 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알아보자면 서북부 광역교통철도 라인이 굉장히 많은 이 철도 라인이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GTX A 노선입니다. 운정에서 시작을 해서 대곡을 지나서 연신내 서울, 그리고 성남이라든지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 이 GTX A 노선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GTX A 노선이라든지 B 노선, C 노선 등 이 GTX라는 노선 자체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 부천에서 시작하는 소사대곡선입니다. 대곡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이 소사역까지, 그리고 이 소사역에서 또 원시선인 안산 내지는 화성까지도 가실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고요. 고양선 같은 경우는 현재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가게 되는데, 고양시청에서 대곡역을 지나서 역시 세전역까지 서울 쪽으로 가실 수 있는 노선입니다. 이곳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LH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을 하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창릉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역시 빠르게 놓여진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EMU 250 서해안 고속열차인데요. 현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산에서 화성까지 이 구간 자체가 완공을 하게 되면 이 대곡에서 전라도 익산 구간까지 이 서해선 축으로 EMU 250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일산에서 사실은 경상지방 쪽, 경상도까지는 편리하게 가실 수 있지만 이 전라 지역까지 충분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 개발 호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복합 환승센터 및 대곡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정지구 자체만으로도 상주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은 다름이 없고요. 이 대곡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이 화정지구 자체의 집값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중심 상업 지역 내에 상가 역시 톡톡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대곡역 주변이고요. 대장동 일대 자체죠.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 규모의 주거와 업무, 숙박, 그리고 컨벤션 시설 등의 이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 GB 해제, 바로 개발 제한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이곳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생활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더 도입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단지 조성 착공 예정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곡을 중심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일산과 화정을 이어주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3호선뿐만 아니라 현재 경의중앙선도 있고 또 앞으로 GTX 노선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네. 추천해 주시죠. 당연히 필요하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상가가 아닌 이 고층의 상가를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업종 자체도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좀 낮게 잡으시려면 굉장히 추천 업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업종입니다. 바로 병원 메디컬 인프라입니다. 뭐 한의원이라든지 치과, 뭐 내과, 정형외과 등 입원실이 있는 이 병원 등을 좀 추천 업종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디컬 인프라가 아닌 이 학원가 인프라로 좀 보시자면 앞서 입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미술학원이라든지 체인 사업인 외국어 학원, 거기다 보습 학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 등 이 많은 학원 시설이 아무래도 이 추천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정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네, 현재 이 체크 포인트를 좀 하시기 앞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충분한 임장 활동과 전문가 상담. 당연히 뭐 누구나 돈만 있으면 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나 성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상가라는 이 장르, 부동산 투자의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임장 활동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종은 삼가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상가에 대해서는 뭐 미래 값어치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매매 금액의 차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래도 뭐 대출을 받기 때문에 거의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대출 자체에 대한 이 수익률에 대한 계산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 이 항아리 상권 아파트, 뭐 아파트 상권 특성상 도로변에 이 노출 자체가 잘 되어 있는 상가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이 상가 자체에서도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뭐 화장실이 좀 멀거나 주차장이 멀거나 하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체크 포인트 잘 종합해서 한번 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참 많은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 상가 투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상담 잊지 마시고요. 저희 황 부자와도 꼭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시세 분석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예상 시세 분석입니다. 현재 시세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를 했을 경우에 약 보증금 2천에 월 12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액 같은 경우는 1억 9천에서 약 1억 9,800만 원까지 약 2억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약 1억 1천에서 1억 1,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정동의 시세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1-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황즈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지현입니다. 오늘도 그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볼 순서입니다.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 집값도 좀 많이 급등을 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좀 세금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 들어볼게요. 네. 자, 처음으로 이제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가격 첫 9억 돌파, 고가주택 기준을 놓고 술렁인다. 내용을 보시면요. 그 주요 지역의 주택 중위 가격입니다. 이쪽은 주택이고요. 이게 아파트거든요. 자, 이런 표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거죠. 서울 지역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9억 1,216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딱 3년 만에 거의 4억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처음으로 9억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나온 결과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KB 시세. 자, KB 시세가 그럼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세를 얘기할 때는요, 편하게 이제 네이버 시세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KB 시세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거 네이버 시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이제 호가로 올려놓는 거예요. 내 매물에 대해서 호가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그게 계약이 되든 안 되든 그 가격의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행지수로 볼 수 있겠죠. 먼저 내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KB 시세라는 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이미 매매가 완료된 후에 신고를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3개월 내로 신고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 3개월 후에 신고되는 그 후행 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KB 시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9억 1,216만이 됐다는 이 중위권 가격은 3개월 전에 이 가격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KB 시세라는 거는 모든 대출과 관련된 그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대출에 관련된 시세는 KB 시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중위가격이라는 거는 KB 시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내려가고요.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가주택이라는 그 기준이 9억이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일단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면 받는 이제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DTI가 줄어듭니다. 9억 원까지는 40%였어요. 근데 9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밖에 받지 못합니다. 자, 이 DTI라는 거는 담보대출 비율이죠. 담보 비율이에요. 자, 내 집이 10억이라고 치면 40%를 인정받으면 4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20%면 2억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DSR도 적용을 받습니다. DSR이라는 거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이거는 내 집이 얼마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내 총 수입이 얼마고 내 총 부채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은행권에서는 40%를 일괄 적용을 하고요. 비은행권은 60%를 일괄 적용합니다. 이거 이상은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집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이라도. 자, 이런 대출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9억 원이 넘는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9억 원이 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이 9억 원을 초과했어요. 지금처럼 금액이 올라가서요. 그럴 경우는 즉시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2주죠. 2주 내로 회수를 해야 되고요. 2주 내로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9억 원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강해요. 자,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1가구 1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즉 부유세를 내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9억 원을 넘는 집이 있다는 거는 부유세를 내는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절반 이상은 부유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아파트 절반 이론상 9억 넘기자 이제 12억부터 종부세를 내게 하자는 상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비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이 고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 나타난 게 1994년입니다. 자, 이때는 고급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고급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165평방미터의 양도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집에 대해서 고급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만큼의 세제상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자, 이제 94년이 지나서요. 이제 99년이 됩니다. 99년이 되면서 이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어요. 165평방미터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을 초과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거를 고급주택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2003년으로 넘어갑니다. 2003년에는 이 면적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이제 고가주택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쓰게 되죠. 고가주택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게 되고 이때도 똑같이 실거래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9억 원이라는 거는 200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2008년도에 9억 원,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는 고가주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는 이제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기준에 9억이면 이 상태는 어떤 9억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냐 한번 살펴봤어요. 이 시절에 이제 짜장면 가격이 이제 3,000원입니다. 지금은 5,500원 정도 하죠. 이 이하 가격은 거의 찾기 힘들 거예요. 자, 이때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가격은 4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9억 초반이 됐죠. 12년 동안에 5억이 올랐습니다. 12년 동안 5억이 올랐는데 최근 3년간 3억이 올랐고요. 여하튼 간에 12년 전에 4억 초반에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을 가지고 있을 때 9억 원이 고가주택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코스피 지수가 어땠냐면 종합 주가 지수가 1114인가 이랬어요. 40인가 이 정도. 근데 지금은 2110인가 그 정도 하죠. 거의 모든 물가가 2배가량 올랐습니다. 2배가량 올랐는데 오로지 변치 않았던 거는 이 9억. 이 9억이라는 고가주택의 기준만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고가주택의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냐면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12년 전에 고가주택이라는 그 9억 원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현재의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안 올리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티코라는 승용차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티코라는 승용차가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였습니다. 이 경차가 처음 나오는 가격이 모든 옵션을 포함해서 500만 원이 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경차들은 옵션을 포함하면 1,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의 물가가 변하는 시간 동안 오로지 안 변했다는 건 이 9억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 9억이라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점이 지금 온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안 넘어가네요. 다음 내용은. 자, 다음 내용은 좀 이래요. 지금 이 9억이라는 그 고가주택의 기준을 가지고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잠깐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세 정의가 지금 위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그렇죠. 뭐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18번의 부동산의 대책을 겪었고요.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3억 원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세 정의에 위반되고 있다. 그럼 조세 정의라는 건 어떤 걸까요? 조세 정의.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거를 조세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많이 썼었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데 지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3억이 올랐는데 내가 실현한 소득은 없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소득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가치만 올라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일어난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세금은 늘어나죠. 대표적으로 뭐가 늘어나느냐?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를 하게 되겠죠. 자,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부여를 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부유세입니다. 부자들만 나는 세예요. 부자들만 나는 세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절반은 부자란 얘기죠. 자, 이걸 가지고 부유세를 이중과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부자들은 세금을 좀 더 내라라는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세금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중에 한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억 원이라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 이 중위가격에 대해서 현실화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9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유세라는 기준이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9억 원이 됐다는데 이 9억 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밖에 눈이 와서 그러나요? 잘 안 되네요. 자, 다음 내용 지금 같은 저희 경우에. 현재 황진현 대표와 함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이슈되는 내용이 이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바로 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위가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혼란이 가중이 될 것 같고 또 이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된다는 걱정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또 바뀌기는 하겠죠. 그리고 총선 전에도 한 번 더 정책이 나온다라는 예고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좀 긍정적인 변화였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저희 황 부자와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어떤 이슈 내용들이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제 말을 듣나요? 네. 작년 주택 공급 4대 지표 나란히 감소라는 제목입니다. 결국은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자, 4대 지표, 이 지표 하나씩 설명드리기가 참 나와 있는 내용이라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줄어들고 있는데 자, 작년 전국에서 인허가 받은 물량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 5년간의 물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착공 물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서울시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공급 문제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인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로 꼽는 거는 이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때문에 시장에 매물 잠긴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장으로 내놔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온갖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계속 잠겨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분들도 다주택을 소유하는 이유가 결국은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팔아서 그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의 물건들은 계속 시장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시장으로 유통이 되고 또 그 양도차익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을 하고 또 유통이 되고 자, 이 부분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요. 무리가 있다는 게 대부분 그 시장 관계자들의 생각일 겁니다. 자,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유는 공급의 부족입니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공급 부족이죠. 자, 공급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양적인 공급이 있을 수 있고요. 질적인 공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적인 공급. 자, 양적인 공급.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는 오래됐죠. 양적으로는 충분히 공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적인 공급이 문제인 거죠. 누가 40년 된 50년 된 아파트에서 수도 틀면 녹물 나오는 그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양질의 주택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주차 공간도 넓고 뭐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집안도 뭐 난방도 잘 되고 방음 처리 잘 되고 이런 곳에 살고 싶은데 그런 집이 부족한 겁니다. 결국은 양질의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야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자,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이 자리에 서면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짧고 자, 나머지 얘기들은 세미나 때도 와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뭐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상담 만나보고 솔루션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인천 검단 신도시의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인천에 있는 신도시에 상가 투자를 원하시는데 자, 이 상가 투자는 조금 또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반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게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꼭 주택만이 부동산 투자는 아니거든요. 상가도 대표적인 수익형 투자의 상품입니다. 제가 아까 이슈 시간에 좀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했고요. 자,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어떤 거냐면 현재 검단 신도시는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입주가 100%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검단 신도시가 계속 그런 상태가 아닐 거란 말이죠. 향후 뭐 3년, 5년, 10년 단위를 거치면서 완성된 도시로 가는 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티실 수 있으면
성공하는 상가 투자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나는 수익을 바로 내야 돼. 그래야 이자도 내고 뭐 대출금도 갚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권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그 차입금을 빌려다가 당장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기간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 이 시간 버틸 수 있어.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게 투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네. 네, 일단 상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 부분에서 좀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성된 도시를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잘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상담 가능한 세미나 자리 있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장소는 2호선 신촌역 인근입니다.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예약하신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이슈도 알아보고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